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 이 소식만 가지고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통일대교에 장제원 의원이 들어누웠어요. 실검 1위가 되기도 했는데, 상당히 진전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북미 대화할 뜻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예. 네.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 흐름이 있었죠. 특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지만 반대로 틸러슨 장관을 비롯해서 매티스 국방장관 포함해서 이 실제로 그 국방 안보 쪽에 있는 모든 관료들은 일관되게 일단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냥 만나서 대화를 위한 대화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특히 틸러슨 장관이 얼마 전에는 북한이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 귀에 들리게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내 귀에 들리게 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하고 예방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북미 간의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틸러슨 장관에게 화답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통전부장이면서 노동당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묵기는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 김여정 부부장과 그다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왔을 때 이미 이 남북 간의 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한 이후에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는 북한이 준비된 대화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미 대화의 강렬한 뜻을 가지고 틸러슨 장관이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얘기했다. 네, 분명한 목소리라고 분명한 목소리.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북한이 미국하고의 대화를 늘 문을 두드렸죠. 작년에만 하더라도 스웨덴이나 스위스 이런 데서 1.5 트랙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정부하고 민간이 구분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외무성의 부국장이 있습니다. 최강일이라고. 네네네. 그 최강일 부국장이 1.5 트랙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미국하고의 대화를 이제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평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고. 네. 정상회담 카드를 던졌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건 조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만 남북 관계가 좀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도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이제 와가지고 처음 얘기한 게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는데요. 이제 이틀 있다 가잖아요. 2박 3일 일정인데, 갈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갈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고 모처에서 1시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브리핑 형태로 어제 저녁 8시에 기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보도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왜 이렇게 하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요. 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라는 단어도 못 꺼낸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평도 해전에 대해서 사과도 못 받았다. 천안함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저는 때와 시기가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에 여러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교류협력과 관련된 의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연평도 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불편한 지난 과거사에 서로 간에 이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필요할 때 되면, 천안함 연평도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될 게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해명을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북한이 해명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일의 선후차 그다음에 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건 무엇인지 좀 갈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대화의 물꼬가 막 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이어가고 가장 시급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그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 또 북미 관계 개선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제1의 과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판단을 하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비핵화 문제는 분명히 언급을 했다고 다시 얘기가 돼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다루지 않고서는 북미 대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남북 관계는 몰라도 미국을 포함한 그런 이 대화 채널에서 북미 대화 또는 미국이 포함된 다자 대화에서는 그 테이블 위에 이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의 의제에 따라서 충분히 남북 간의 그 과거에 둘러싼 문제는 전 논의가 그때 가서 있다 생각할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너무 처음에 많이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혼자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 명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외무성의 최광일 부국장이죠. 네. 북아메리카국의 네. 부국장이 네. 왔는데 이 최광일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에 이 북한은 남북 문제는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외무성이 배제가 됐었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걸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지금 이방카 보좌관하고 예. 같이 온 앨리스 루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NSC에서 예. 한반도 정책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내려오기 전에 미국하고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광일 부국장도 오고 아마 통역을 하신 분도 같이 온 것 같아요. 통역이요? 예. 무슨 영어 통역? 그렇죠. 어. 그러니까 충분히 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네.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면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또 미국하고의 대화에 대한 원칙과 여러 가지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하겠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대표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올 때 개막식 때는 이제 김여정,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혈육이죠. 네. 동생을 보낸 거고, 그 다음에 동생을 보내서 이제 막 웃고 막 굉장히 수수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폐막식에는 오리지널 군인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특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사라는 것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틀, 그다음에 현재 교착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는 본인이 나중에 특사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그 친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구두 메시지 전달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문제를 담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물꼬를 탔다면 이제는 누군가 그것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이 나와야겠죠. 실무 책임자. 그렇죠. 예. 이 실무 책임자라 해야 될지 상당한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고 해야 될지 해석에 따라 다른데 예. 제가 보기엔 상당한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철 그 통전부장을 보낸 이유는 이제는 물꼬가 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그 큰 틀에서의 로드맵은 논의해야 될,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그 김여정 특사를 보내고 이제는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최강일하고 앨리슨 후커가 만나서 접촉했을 가능성, 그래서 뭔가 북미 관계의 모멘텀을 열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옆에 있었으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만나서 날씨 얘기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씨 얘기요? 날씨 얘기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교수님 만약에 전문가로서 분석하기에 최강일 그 부국장하고 앨리스 눈컵 보좌관이 만났다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뭐 만났을 수도 있고 네.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네. 뭐 못 만났다 하더라도 예. 일종의 시차를 두고 예. 남북미 삼각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랑 이제 충분히 네. 의견을 나누면은 예. 우리가 또 그걸 갖고 네. 한미 간에 네. 후속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예. 북한이 좀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를 좀 보여야만 그래도 이 대화의 눈으로 들어가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제 우리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그 동결 방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핵 문제라는 게 계속 악화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되는 거를 일단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단이 돼야지 해법을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해결의 입구에서 동결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아마 충분히 전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뭐 전제적인 것도 있고 네. 또 문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대화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조금씩 이 입장과 원칙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가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9년 동안 사실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됐고 그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발전을 했고 심지어 작년 11월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요걸 멈추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 단계 그 입구에 들어선 거다. 예. 그리고 네. 그 이제 일부에서 네. 왜 북한을 만났는데 핵 문제 이런 걸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윤석민 대표 그런 얘기 한 거 이런 아닐까요? 얘기를 하는데 예. 솔직히 홍 의원님이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회담을 해봤거든요. 예. 이 회담이라는 전직 거는 통일부. 이 회담 안에 들어가면은 네.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회담이라는 게 입장 차이가 있는데 네.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도 요구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만 이게 끝나고 났을 때 네. 바깥에 나왔을 때 그거를 다 얘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건 진행형이니까 그리고 미국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거를 뭐 일일이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회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워낙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잘못한 게 네. 이 남북 관계나 외교 정책을 국내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폼나게 실제로 별로 얘기 안 하고도 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실제로 상대국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상대국 정상이 한 메시지를 약간 비틀어서 이 언론에 릴리스하는 바람에 상대국 정부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정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꼭 그런 일이 한바탕 벌어져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현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회담에서는 100을 얘기하면 실제로 문서화돼서 외부로 나타나는 거는 10배, 10배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90은 외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회담을 하고 나선 합의된 부분. 예. 서로가 이것을 논의했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또는 이번 논의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런 정도 합의해서 이 정도만 얘기하자는 걸 또 조율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뭐 자기 맘대로 시쳇말로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회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회담 끝나자마자 서로 뭐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우리 저 여야 무슨 많이 회담하고 맞죠. 나면 네. 돌아서고 나서 각자 얘기하면서 회담 판 깨는 게 있잖아요.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네. 회담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국내 여야 이 맨날 협상만을. 싸움하는 협상처의 경험이 익숙하신 분들은 왜 다 얘기 못했냐, 외부로 표출 못했냐, 그러고 싶죠. 그거를 못하는 게 외교입니다. 외교에서는 이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또 그 다음 회담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할 얘기 다 합니다. 얘기는 다 하지만
그거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조금만 얘기하는 예. 그런 것들이 외교의 에빗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과거에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공개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판을 깨는 회담이 아니라 판을 이어가야 되는 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이냐 평화냐 작년까지 전쟁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생존 배낭 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럼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한반도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도 네. 그런 위기 극복의 방안들에 대해서 좀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도 네. 초당적 협력을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대안을 제시하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같이 해결하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좀 관성적인 색깔론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또 이게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관성적인 색깔론에 빠져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듣거든요. 철진한 소리 또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그게 진짜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지금 당장 저는 몇 가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북한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2번 미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나눠서 말씀을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는 이런 막 드러눕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안쓰러워서 너무 안쓰러워서 애잔하고 그래요. 애잔하셔가지고 예, 안타까우시군요. 예. 그만 누우셨으면 좋겠어요. 날도 추운데. 예. 자, 그러면 우선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는 있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은 나온 얘기가 없는데요. 자, 그럼 지금 2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거냐?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여러분 우리 김현철 교수도 얘기하셨고 저도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의 동결. 사실상의 동결. 예, 사실상의 동결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초보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것. 네. 그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 그다음에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북한이 해야 될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이제 조셉 이온 육자회담 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한 9월, 10월 고즈음인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했을 그 당시에 북한이 좀 이 성의 있는 네. 동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대략 그게 그래서 우리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도 미국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좀 도발을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예. 공교롭게도 금년 한 4월 정도 한 6개월이 됩니다. 작년 네. 9월 말 정도 실험했다면 예. 그 이후로 한 4월이 지나면 패럴림픽이 끝나고 4월 달쯤 되면 6개월이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점 지금부터 해서 한 4월, 5월 초순 정도까지가 사실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사실상의 동결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네. 입장에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최소한 동결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미국이 평가하는 시점이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현재까지 했던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국에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던 거는 북한 내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강경파,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결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어쨌든 북측 내부에서는 최소한 아주 김영철로 대변되는 강경파조차도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대한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화에 준비가 됐다 이렇게 북한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초보적으로 접촉을 시작해야 되는데 당장 어떤 양측의 장관급의 담을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낮은 수준의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면 뉴욕 접촉 또는 제네바에서의 접촉, 미국하고 북한은 과거에 접촉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접촉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각 외교처내를 동원해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결실들이 모아졌을 때 그보다 한 등급 높아져서 차관급 또는 장관급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금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일단 북한이 좀 인내심을 갖고 북한도 어제 미국이 초강경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말 대 말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행동을 하지 말고 실제로 이거 한다고 더 추가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조치가 국제 제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즉 국내법에 의한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는 말로 어떤 입장을 내는 건 좋지만 행동으로 취하지 않고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기 전에 한마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 미국에 대한 대화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게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밝혔을 테니까, 그럼 그에 대한 상응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가 주는 메시지 또는 미국이 북한에게 직접 또는 우리 정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돌아가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있겠죠. 그거는 어쩌면 우리 정부에게만 줄 수 있고요. 미국 측에 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국 측에 뭔가 답이 있으면 미국 측에게도 그에 대한 일정한 답을 주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미국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북미 대화할 용의가 있다. 어떤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확고한 게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에 대한 미국 측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김영철 위원장이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다면 그건 훨씬 더 분명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악관이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인지 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인 게요. 미국은 대화를 하겠다는 거 할 때 당장 비핵화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탐색적 대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탐색적 대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날씨 얘기라도 하는 얘기는 날씨라도 얘기해라. 제가 얘기한 게 트루슨 장관이 한 얘기죠. 트루슨 날씨 얘기라도 해서 만나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미국의 생각은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어떤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해보고. 그것이 비핵화로 가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제대로 된 본격적인 회담을 하겠다. 이게 지금 어쩌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2단계 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동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결이라는 게 상황 악화까지 중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결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은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정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기술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로 동결한다라는 얘기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결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비핵화는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을 얘기를 할 때 입구에서는 동결, 출구에서는 비핵화. 왜냐하면은 일단은 상황 악화를 중단을 시켜야지 이게 최종적인 목표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입구로 들어가야지 출구로 나오죠. 근데 이 입구를 얘기했다가 그래서 출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입구에서 출구까지는 조금 길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의 이 악화 국면에서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입구까지 도달을 하자. 예. 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한반도의 정세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은 입구에서 예. 동결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2단계 해법, 그러니까 동결에서 폐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이제 그,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네.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런 단계를 가지고 단계적 해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예. 그게 불가피한 게요. 네. 저나 우리 예. 김현철 교수님 뭐 똑같은 건데 예. 남북 관계 또는 이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푸는 데는 단계적 접근 그리고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게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북도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또 우리 정부도 별로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미국이나 우리도 북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의제는 다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 네. 해법은 굉장히 이게 살라미라고 그러죠. 우리 네, 그 살라미 살라미 전법에서 전술. 전술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잘라내듯이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같이 행동 대 네. 행동, 말 대 말이 말은 말대로 같이 가고 행동은 행동대로 가는 원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2005년 뭐 그 김대중 그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들이 의지가 없거나 협상 전략이 모자라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네.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협상을 오래 해본 그 경험자들에 의한 도달한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한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그 단계적이고 점진적 그다음에 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그 거예요. 이게 단계적 해결을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네. 그걸 한 방에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 이거를 뭐 그랜드 바게닝 이게 뭐 무슨 이게 뭐 대담판 네. 뭐 이런 건데 핵 문제가 그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방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거를 네.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문자가 막 오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동결 상태 회담 및 협상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적인 견해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머니? 그 북한이 아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만 스스로 주장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우리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그 포기하고 협상을 하면 좋겠죠. 뭐 저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협상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네. 약자인 게 이제 보통 여성이 약자죠. 여성이 약자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을 하기 전에 그 합의하고 그러니까 네.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 아이 양육권 문제를 다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혼 도장을. 예. 근데 이혼 도장부터 찍고 나머지 문제 풀자. 이건 말이 안 받아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중요한 카드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이 연합 전력에 북한이 경제력으로 앞섭니까? 군사력으로 앞섭니까? 외교력으로 앞섭니까? 네. 가지고 있는 게 핵무기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협상에 자기들의 그걸 높이려고 하는 그 북한의 입장인 거고. 협상력을 높이려고. 예,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두 가지 어려운 겁니다. 하나는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문제. 그러니까 한 과제고요. 네. 그게 한반도 전쟁 방지라는 측면이고 네. 두 번째는 그러한 북을 비핵화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네. 협상.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협상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핵화하면 뭐 어떡하겠다.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를 하면 안 되게 하겠다는데 비핵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북한은 계속 핵무력이 예, 더 커지고. 예, 핵무기 더 많이 보유하고 능력은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또 예. 국제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과 위험성은 더 높아진 거죠. 그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잖아요. 남북이 공동으로. 그러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이런 정도를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기 전에 얘기를 좀 하고 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현 단계에서 예. 좀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네.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핵무기를 이게 공격용이 아니고
이게 억지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 되면은 핵무기를 계속 가질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뭐 2005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7월 달에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전제 조건이 많이 붙어 있지만 일단은 비핵화라는 출구를 북한이 확인해 주면은 네. 미국도 더 이상 대화를 피할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간에서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의원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가면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거로 그래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아, 대로 제가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영상 편지 하나 띄우시라고 그랬더니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네. 그 91년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예. 저는 그 합의도 존중해야겠지만 그 합의를 갖고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많이 예, 바뀌었으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요.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가 민족 내부의 문제나 또는 미국만을 변수로 한 문제에선 많이 국제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순수히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뭐 정부 내에서 협의한 거가 전혀 예. 없다는 걸 전제로 예를 들면 보다 높은 담론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서는 예를 들면 동북아 비핵화 또는 동북아 비핵지대론 정도의 아젠다, 그다음에 이 평화 체제, 그 동아시아 평화 체제 정도를 갖다 놓고 이 비핵화 그 안에 한반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또는 네.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로 들어가는 그런 높은 담론을 끌어내는 것이 저는 외교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한반도 남북 관계에서의 비핵화 얘기를 하는 시점 지나가 버렸어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대내외적 명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정치는 또 외교는 네. 명분이 있는 곳에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만드는 거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건가라는 명분을 만드는 게 우리 외교의 숙제죠. 네. 지금 당장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미국이나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정당, 보수 언론들은 이제 4월에 당장 한미 연합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할 거냐? 그 일정을 밝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평창에서 쌓아왔던 평화 분위기는 다시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도루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실 인사도 안 했거든요. 개막식 때도 그랬지만 폐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썰렁한 분위기를 바꿔내야 되는 거는 한국 정부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평창이 준 기회를 네. 우리가 이제 살려 나가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 뭐 평창 국면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정말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왔는데요. 한미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결국 그 3월 달에 우리가 어떤 정세를 만들지에 따라서 군사훈련은 당연히 그런 큰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네. 그 규모라든가 또 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조성된 이 국면을 네. 어떤 식으로든지 좀 북미 대화로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미 간에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그 악화 국면에서 네. 지금까지 왔듯이 저는 뭐 지금까지 잘 3월 온거 달에도 아닙니까, 근데 진짜? 3월 달에도 하여튼 최대한들의 노력을 통해서 또 만들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감한 쌍중단으로 한 방에 과감한 쌍중단으로 한 방에 해결하자. 의원님 한 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미국 가서 미국 가서 했던 얘기 예, 예. 스몰볼 빅볼 얘기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야구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빅볼이면 이제 막 홈런 치고 병살타를 뭐 당하더라도 그냥 공격 야구를 해서 네. 뭐 아니면 도식으로 대량 득점 내서 한 방에 승리를 보려고 네. 하는 이제 빅볼인데 빅볼. 지금은 빅볼 할 때가 아니라 스몰볼 할 때죠.
주자가 하나 나가면 이 주자가 어떻게든 홈에 들어오게 네. 번트도 내보고 도루도 시키고 네. 상대 실책도 유발시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 지금 스몰볼 할 때라고 제가 네.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쌍중단이라는 것도 시원하게 쌍중단, 네. 아니 뭐 단기적으로 할 게 뭐 있어요. 영구중단은 더 좋겠지만 네. 그런 게 안 되는 조건이라면 사실상의 쌍중단은 뭘까? 쌍중단의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서로가 북한은 북한대로,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대로 체면을 살릴 수 있고 네. 우리 입장에서 그 과정에 어떻게 하면 실익을 안보의 이익,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네. 어떤 민족적 예. 그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따져볼 때예요. 아까 예. 군사훈련 얘기 나왔는데 군사훈련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 국익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군사훈련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뭐라도 해야겠죠. 북한은 그래도. 아까 얘기한 말 대 말로 반응을 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군사훈련 똑같이 할 거다 그러면 북한이 뭐 하는 거냐 네.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할 거고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축소하거나 네. 뭐 이렇게 약간 좀 그 규모를 줄인다 뭐 이런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한다 하면 이제 이 보수 세력은 그걸 어떻게든 그 정치에 활용하려고 네. 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이 그게 계속 악순환이었잖아요. 한반도의 예. 평화나 예. 민족적 이익이나 국익보다는 그야말로 정파적 이익을 보고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더 얘기 안 하는데 네. 사실상 한미 군사훈련은 불가피하게 규모가 다운될 수밖에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 과거만큼 할 수 없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의 군사훈련은 연중이 있기 때문에 예. 한 개 계획이 미뤄지면 다른 계획과 통합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불가피하게 그 과거 했던 규모나 과거 했던 방식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이유도 없고 예. 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보당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축소됐다, 북한 눈치 봐서 축소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이 한미 양국의 군사 예. 그 실무적 차원에서 그런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 규모가 축소된다라고 저는 보는 게 아마 보수가 그렇게 비판할 텐데 제 판단하에서는 전략자산 전개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핵잠수함이나 뭐 B1B 같은 등등의. 이것만 안 와도 좀 자, 근데 그게 네. 북한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남북관계 모멘텀, 북미관계 모멘텀이라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네. 전략자산이 다 연중 미국도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이 애니콜처럼 우리가. 부르면 오는 거야. 부르면 오는 게 아니에요, 전략자산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요즘 카카오 택시? 예, 그런 카카오 게 택시. 발전돼가지고 예. 카카오 부르면 택시 오죠. 부르면 예, 오잖아요. 예, 빨리 예. 오잖아요. 예. 미국 전략자산이 한국 정부가 콜한다고 예.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미국은 저 태평양 함대는 예. 태평양 함대 전략자산 운영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 북한이 눈치 보고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왔다. 예. 이건 진짜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무지의 발로인가 싶으네요. 그러니까 예. 뭐 군대가 존재하는 날 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런 거고 한미 군 당국에서 나름대로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온 기회인가 싶어요. 어쨌든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국에 와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와 있을 때 어떻게든 모멘텀을 만들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동맹국가인 미국에 우리가 또 요청해야 될 게 있어서 30초씩만 북미에게 영상편지 좀 띄우시죠.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북한은 지금 이걸 해라. 미국은 이걸 좀 해주시라. 북한은 먼저 우리 한국 국민의 마음을 좀 다독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가급적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추가적인 혹시 여러 가지 있더라도 절대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는 반드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띄워라. 네. 교수님. 예, 뭐 사실 남북 관계에서 풀어야 될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군사 대화도 해야 되고요. 방금 지적하셨지만 이산가족 상봉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 중에서 61.7%가 80대고요. 2017년 한 해에만 3,970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전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는요?
미국도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탐색적 대화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핵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중간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꽤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네,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붙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NBA 시즌 오프 되고 나면 NBA 팀이나 이런 게 좀 그 유명 선수를 평양에 한번 보냈으면 현역 네. 선수를 데니스 로드만은 지금 은퇴 선수가 아니라 네. 그것도 저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어찌됐든 이 어떻게 열린 기회인데 이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두 분은 고정의 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 이 소식만 가지고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통일대교에 장제원 의원이 들어누웠어요. 실검 1위가 되기도 했는데, 상당히 진전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북미 대화할 뜻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예. 네.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 흐름이 있었죠. 특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지만 반대로 틸러슨 장관을 비롯해서 매티스 국방장관 포함해서 이 실제로 그 국방 안보 쪽에 있는 모든 관료들은 일관되게 그 일단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냥 만나서 대화를 위한 대화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특히 틸러슨 장관이 얼마 전에는 북한이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 귀에 들리게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내 귀에 들리게 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하고 예방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북미 간의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틸러슨 장관에게 화답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통전부장이면서 노동당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묵기는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 앞에 김여정 그 부부장과 그다음에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왔을 때 이미 네. 이 남북 간의 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분위기 이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한 이후에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는 북한이 준비된 그 대화 의지를 밝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미 대화의 강렬한 뜻을 가지고 틸러슨 장관이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얘기했다. 네, 뭐 분명한 목소리라고 분명한 얘기하죠. 목소리. 예, 예.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북한이 미국하고의 대화를 늘 문을 두드렸죠. 작년에만 하더라도 뭐 스웨덴이나 네. 뭐 스위스 이런 데서 1.5 트랙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뭐 정부하고 민간이 구분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외무성의 부국장이 있습니다. 최강일이라고. 네네네. 그 최강일 부국장이 1.5 트랙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계속적으로 미국하고의 대화를 이제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평창을 계기로 해서 네. 남북 대화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고 네. 이제 정상회담 카드를 던졌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건 조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건 조성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만 남북 관계가 좀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도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이제 와가지고 그 처음 얘기한 게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는데요. 이제 이틀 있다 가잖아요. 2박 3일 일정인데, 갈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갈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고 그 모처에서 1시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브리핑 형태로 어제 저녁 8시에 기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보도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왜 이렇게 하냐. 뭐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또 미국하고 대화에 대한 뭐 원칙과 여러 가지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하겠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대표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올 때 개막식 때는 이제 김여정,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혈육이죠. 네. 동생을 보낸 거고, 그 다음에 동생을 보내서 이제 막 웃고 막 굉장히 그 수수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폐막식에는 오리지널 군인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특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사라는 것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틀, 그다음에 현재 교착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는 본인이 나중에 특사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그 친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구두 메시지 전달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문제를 담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물꼬를 탔다면 이제는 누군가 그것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이 나와야겠죠. 실무 책임자. 그렇죠. 예. 이 실무 책임자라 할지 상당한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고 해야 될지 해석에 따라 다른데 예. 제가 보기엔 상당한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철 그 통전부장을 보낸 이유는 이제는 물꼬가 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그 큰 틀에서의 로드맵은 논의해야 될,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그 김여정 특사를 보내고 이제는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최강일하고 앨리슨 후커가 만나서 접촉했을 가능성, 그래서 뭔가 북미 관계의 모멘텀을 열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옆에 있었으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만나서 날씨 얘기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씨 얘기요? 날씨 얘기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교수님 만약에 전문가로서 분석하기에 최강일 그 부국장하고 앨리슨 후커 보좌관이 만났다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뭐 만났을 수도 있고 네.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네. 뭐 못 만났다 하더라도 네. 일종의 시차를 두고 예. 남북미 삼각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랑 이제 충분히 네. 의견을 나누면은 예. 우리가 또 그걸 갖고 네. 한미 간에 네. 후속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예. 북한이 좀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를 좀 보여야만 그래도 이 대화의 눈으로 들어가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제 우리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그 동결 방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핵 문제라는 게 계속 악화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되는 거를 일단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단이 돼야지 해법을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해결의 입구에서 동결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판을 깨는 회담이 아니라 판을 이어가야 되는 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이냐 평화냐. 작년까지 전쟁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생존 배낭 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럼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한반도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도 네. 그런 위기 극복의 방안들에 대해서 좀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도 네. 초당적 협력을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대안을 제시하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같이 해결하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좀 관성적인 색깔론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또 이게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관성적인 색깔론에 빠져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사람도 이제 안 듣거든요. 철진한 소리 또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그게 진짜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지금 당장 저는 몇 가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북한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2번 미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나눠서 말씀을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는 이런 막 드러눕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안쓰러워서 너무 안쓰러워서 애잔하고 그래요. 애잔하셔가지고 예, 예, 안타까우시군요. 예. 그만 누우셨으면 좋겠어요. 날도 추운데. 예. 자, 그러면 우선 북한이 이 북미 대화 의지는 있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은 나온 얘기가 없는데요. 자, 그럼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거냐?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여러분 우리 김현철 교수도 얘기하셨고 저도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처럼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의 동결. 사실상의 동결. 예, 사실상의 동결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초보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것. 네. 그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 그다음에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북한이 해야 될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이제 조셉 이운 육자회담 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한 9월, 10월 그 즈음인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했을 그 당시에 북한이 좀 이 성의 있는 네. 동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대략 그게 그래서 우리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도 미국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좀 도발을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예. 공교롭게도 금년 한 4월 정도 한 6개월이 됩니다. 작년 네. 9월 말 정도 실험했다면 예. 그 이후로 한 4월이 지나면 패럴림픽이 끝나고 4월 달쯤 되면 6개월이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점 지금부터 해서 한 4월, 5월 초순 정도까지가 사실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사실상의 동결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네. 입장에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최소한 동결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미국이 평을 한번 충분히 전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전제적인 것도 있고 네. 또 문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대화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조금씩 이 입장과 원칙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가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9년 동안 사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됐고 그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발전을 했고 심지어 작년 11월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요걸 멈추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 단계 그 입구에 들어선 거다. 예. 앞으로 그리고 가는 이제 일부에서 네. 왜 북한을 만났는데 핵 문제 이런 걸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유승민 대표 그런 얘기 한 거 이런 아닐까요? 얘기를 하는데 예. 솔직히 홍 의원님이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회담을 해봤거든요. 예. 이 회담이라는 전직 거는 통일부. 이 회담 안에 들어가면은 네.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회담이라는 게 입장 차이가 있는데 네.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도 요구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만 이게 끝나고 났을 때 네. 바깥에 나왔을 때 그거를 다 얘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건 진행형이니까 그리고 미국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거를 일일이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회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워낙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잘못한 게, 네. 이 남북관계나 외교정책을 국내 정책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폼나게, 실제로 별로 얘기 안 하고도 했다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실제로 상대국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상대국 정상이 한 메시지를 약간 비틀어서 이 언론에 릴리스하는 바람에 상대국 정부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정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꼭 그런 일이 한바탕 벌어져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현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회담에서는 100을 얘기하면 실제로 문서화돼서 외부로 나타나는 거는 10배, 10배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90은 외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회담을 하고 나선 합의된 부분,
예. 서로가 이것을 논의했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또는 이번 논의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런 정도 합의해서 이 정도만 얘기하자는 걸 또 조율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뭐 자기 마음대로 시쳇말로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회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회담 끝나자마자 서로 뭐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우리 저 여야 무슨 많이 회담하고 봤죠. 나면 네. 돌아서고 나서 그 각자 얘기하면서 회담 판 깨는 게 있잖아요.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네. 저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국내 여야 이 맨날 협상만을. 싸움하는 협상처의 경험에 익숙하신 분들은 왜 다 얘기 못했냐, 외부를 표출 못했냐, 그러고 싶죠. 그거를 못하는 게 외교입니다. 외교에서는 이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또 그 다음 회담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할 얘기 다 합니다. 얘긴 다 하지만. 그거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조금만 얘기하는 예. 그런 것들이 외교의 ABC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과거에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공개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냐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요. 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라는 단어도 못 꺼낸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평도 해전에 대해서 사과도 못 받았다. 천안함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저는 때와 시기가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에 여러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교류협력과 관련된 의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연평도 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불편한 지난 과거사에 서로 간의 이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필요할 때 되면 천안함, 연평도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적절한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될 게 분명히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해명을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북한이 해명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일의 선후차 그다음에 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건 무엇인지 좀 갈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대화의 물꼬가 막 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이어가고 가장 시급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그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 또 북미 관계 개선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제1의 과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판단을 하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비핵화 문제는 분명히 언급을 했다고 다시 얘기가 돼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다루지 않고서는 북미 대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남북 관계는 몰라도 미국을 포함한 그런 이 대화 채널에서 북미 대화 또는 미국이 포함된 다자 대화에서는 그 테이블 위에 이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의 의제에 따라서 충분히 남북 간의 그 과거에 둘러싼 문제는 전 논의가 그때 가서 있다 생각할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너무 처음에 많이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혼자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 명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외무성의 최광일 부국장이죠. 네. 북아메리카국의 예, 부국장이 예. 왔는데 이 최광일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에 이 북한은 남북 문제는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외무성이 배제가 됐었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걸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지금 이방카 보좌관하고 예. 같이 온 앨리스 루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NSC에서 예. 한반도 정책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내려오기 전에 미국하고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광일 부국장도 오고 아마 통역을 하신 분도 같이 온 것 같아요. 통역이요? 예. 무슨 영어 통역? 그렇죠. 어. 그러니까 충분히 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네.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면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